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온라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배웠던 고대의 문화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고려 처음 시간으로 고려의 시기 구분 고려에는 외워야 되는 왕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기에 등장하는 3명의 왕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 없었는데 통치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첫 번째 종교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는 유교, 도교, 불교 크게 3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다시요. 유교, 도교, 불교. 그러면 유교부터 순서대로 볼 건데 선생님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문화 부분을 공부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화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사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시험에서 어떤 유물과 유적의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종교, 어떤 나라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문화 부분은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사진과 그림 자료를 확인해야 되고 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물과 유적이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나라에 있었는지 정도 이 정도를 외우는데 그리고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조금 잘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유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교와 관련되는 유교 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교육기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을 설치했대요. 소수리망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통일신라 때는 국학이 신문왕 때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발해는 주자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다시 보자면 고구려는 태학, 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까지 학교였고 그 다음 통일신라 하대에 보면은 시험이 있습니다. 유학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게 독서 3품과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존재했는가 라는 이야기인데 자, 당시 통일신라 사람들은 열심히 유학 공부를 해도 별로 혜택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유학 공부를 해도 자기 능력껏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방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신라를 지배했던 사회의 근본 논리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던 신분제, 골품제도 그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국학은 있었지만 유학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해서 시험을 뒀습니다. 유학에 시험을 둬서 그 독서 3품과라는 시험인데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비록 하급 관리긴 하지만 관직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진골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서 3품과는 금방 폐지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독서 3품과는 그래서 금방 폐지되고만 국학의 졸업 시험 정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과거제도, 고려시대 가면 과거제도가 중요한데 정식으로 시험을 치는 그래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 고려시대 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강의에는 빠져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 중앙에 태학이 있었다면 지방에 있었던 학교가 경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학과 경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발해 부분을 보자면 빈공과라고 있어요. 과는 시험이에요. 독서 3품과, 빈공과. 빈공과는 중국의 당나라에 있던 외국 사람들이 치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발해 사람들과
통일신라 사람들이 서열을 다투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 것. 그리고 박사, 뭔가 똑똑해 보이죠? 오경은 5개의 경전인데 유교 경전입니다. 자, 여기에 박사를 두었다. 백제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체크해두고 교과서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도교입니다. 자, 도교는 정확하게 뭐가 이게 도교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종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히 뭐가 도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자연에 가까운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불로장생 느낌이에요. 뭔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다시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거나 뭔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것을 도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 도교와 관련된 것들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이따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서두에 어떤 나라 건지, 요거는 교과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교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똑같이 자연을 살펴보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부했었는데 신라 하대 때 도선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하대 때 유행하였다.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교까지 끝냈고 그 다음 불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부분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 첫 번째 전래 부분입니다. 자, 삼국시대 어떻게 전래되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떻게 불교가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었느냐, 불교의 대중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 때는 공부했죠. 각기 요 왕 때 삼국에 전래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요때 삼국시대 때까지는 귀족과 왕 중심의 그러한 불교였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귀족과 왕 중심의 불교였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대중이라고 하죠. 불교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현상, 이것을 불교의 대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구나. 큰 틀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필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다 필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원효와 의상, 해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와 의상은 불교의 대중화 현상을 위해서 노력한 훌륭한 스님들인데 먼저 원효부터 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저술했대요. 그 다음 중요한 건데 일심사상이라고 합니다. 1. 한일자, 심은 마음 심자. 모든 것이 한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서 표현을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상 같은 경우는 화엄종인데 화엄 1승 법궤도라는 그런 책을 저술했다랍니다. 화엄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그 다음 원효가 아미타 신앙이라면 의상은 관음 신앙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앞에 아미타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 다음 관세음보살이라는 표현도 보이죠? 둘 다 원효와 의상과 관련되는 표현입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 뜻은 아미타라는 부처가 있는데 이것의 이름만 불러도 된다라는 신앙이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 다음 관세음보살을 믿는 것, 이것이 관음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원효와 의상은 일반 대중들도 쉽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던져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해초입니다. 자, 해초는 직접 인도로 가서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인도는 불교의 본산지잖아요. 그래서 해초는 직접 인도를 다녀오게 됩니다. 자, 여기 기행문이 이름이 좀 길죠. 왕자는 갈왕자,
당시 인도는 5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인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 천축국이에요. 그래서 5개의 천축국을 갔다라는 기록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때 다양한 그런 승려들의 활동이 있었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불상과 석탑은 간단하게 관련되는 유물과 유적이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불교와 관련되는 것들이구나, 그 다음 어떤 나라에 해당하는 거구나 정도만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통일신라는 승탑이 유행했다 정도만 언급할게요. 승탑이 뭐냐면 탑이 원래 부처의 그런 사리를 모신 것인데 승탑은 승려의 탑이에요. 그래서 승려가 죽었을 때 나오는 사리를 모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승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문화 부분 중에서 고분과 교류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고분과 교류는 지금 현재 바뀐 교과서에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요. 선생님이 모든 교과서를 다 가지고 있진 않아서 찾아보진 못했는데 선생님이 가진 교과서에는 고분과 교류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종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혹시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려면 이런 내용들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빠져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두고 그렇구나, 혹시나 모르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교류는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되고 고분은 쉽게만 보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박 무덤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리고 신라는 덧널이 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백제는 벽돌 무덤이다. 요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화 부분 끝났습니다. 그러면 관련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8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볼 건데 문화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부분들 있지요. 필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책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선생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학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학, 유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유학은 학문이란 뜻이고 유교는 종교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똑같습니다. 유학이든 유교든 똑같은 건데 학문으로 보느냐 종교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명칭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유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필기했었죠? 임신년에 뭔가를 기록했대요. 이것을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내용은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별건 아니고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새겨져 있답니다. 끝이에요. 자, 넘어가서 위에는 됐고 고구려 소수림 태학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빠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필기했던 내용인데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다. 됐죠? 자, 확인했고 그 다음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신라는 임심서기석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29페이지. 자, 그 다음 남북국의 유학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에 신라 때 국학이 있었다. 통일신라 때 국학이 있었다. 그 다음 독서 삼품과 아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되겠고 결국 신라에서는 골품제도, 신분제도의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금방 폐지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었다. 자, 넘어갑니다. 신라 말의 유학. 자, 그래서 육두품들, 특히나 도당, 당나라에서 건너온 유학생들은 뭔가 개혁을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자, 우리 신라 하대 때 육두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은 골품제가 지배하는 신라 사회에서 활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자, 밑에 나오죠. 신라 삼체입니다. 삼체가 뭐냐? 최시성을 가진 4명의 천재라는 뜻입니다.
이 삼최, 신라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는데 신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은거, 그냥 신라에서 활약할 수 없어서 그냥 산에 들어가 버리고, 한 사람은 후백제, 한 사람은 고려에서 일하게 됩니다. 결국 신라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구나 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자료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0페이지. 자, 유학은 다 했고 그 다음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교부터 볼 건데 여기는 그냥 샥 넘어가도록 하고, 삼국의 불교 수용,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요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자, 삼국시대 불교는 왕실, 귀족 중심으로 국왕은 왕즉불 사상을 내세웠다. 신라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불교를 공인한 왕이 법흥왕이었는데 법흥 말 자체가 뭐냐면 불도, 법을 흥하게 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흥왕 이후부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전부 다 불교 관련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통일신라 불교의 대중화라는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대중화. 자, 대중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원효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저술했다, 필기했었고, 그 다음 아까 한마음이라고 했죠. 한마음에서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자, 불교계가 당시 두 가지 학파로 나뉘고 있었는데 일심, 한마음으로, 그래서 일심사상을 통해서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을 조화롭게 통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그 다음 아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했죠.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아미타불 나오죠. 나무 아미타불 외우면 누구나 연불 외우면 가능하다. 뭐가? 결국 내가 깨달음 얻을 수 있다. 그런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의상입니다. 의상은 화엄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요런 책을 저술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의존하고 조화를 꿈꿨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세음보살 얘기했죠. 관음신앙을 널리 전파해서 일반 사람들도 불교를 믿는데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 그 다음 여기 사료가 있죠. 원효 얘기입니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전부 다 요거나 불교의 대중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의 소망이 담겼다. 하층민들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신라 말, 성종의 유행. 신라 말이라고 했어요. 자, 통일신라 시대 중에서 어떤 시대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신라 하대입니다. 하대 때 유행했던 사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선종, 두 번째가 풍수지리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선종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교종은 교리를 중요시 하는데 선종은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종은 진골귀족과 관련이 깊고 선종은 진골귀족을 싫어했던 지방호족 세력들이 좋아했다. 그래서 신라 말에 크게 유행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전에 구산선문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승탐 얘기 한번 했었고 넘어갑니다. 33페이지.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여기 불교 관련 유물이구나. 요거는 발해 거고 요거는 신라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도교입니다. 자, 도교는 필기했습니다. 사신도, 금동대양로, 산수문의 벽돌. 요 금동대양로는 앞에 30페이지 주제열기 부분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습니다. 백제 거고 요것은 불교와도 관련이 되고 도교와도 관련이 됩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신도, 산수문의 벽돌은 도교와 관련되는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풍수지리설인데 풍수, 바람풍, 물수. 그래서 뭔가 자연을 살피는 것인데 이 풍수지리설은 하대 때 유행한다라고 했고 지방호족이 좋아했다. 자, 이 부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교 관련해서 교과서마다 실려있는 자료라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할게요.
연개소문, 고구려 후반부에 당나라와 대차게 맞서 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과서마다 실려 있어서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도교입니다. 요 도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백제 거고 요거는 고구려 거고 고구려 거고 요게 도교랑 관련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경주 남산 그냥 심심함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고대 문화 부분을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필기장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첫 번째 시기 구분 있죠? 여기 시기 구분 내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적었는 내용입니다. 국제정세 그리고 진하게 검은색으로 필기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시 국제정세를 선생님이 적었는데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중국과 만주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바뀌어 가고 있어요. 요것을 한번 언급해야 이따가 대외 외교 등 그리고 이따가 등장하는 여러 왕들의 업적을 설명할 때 배경 지식으로 활용되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원래 고대까지 중국에는 당나라,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바뀌어요. 통일신라는 지금 배우는 고려로 바뀌게 되고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거란입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외관계를 보면은 송나라, 거란, 고려 세 나라 간의 어떤 역학관계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가 힘이 약해서 거란부터 몽골까지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거란 다음에 여진, 여진 다음에 몽골이 자꾸 중국으로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계속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거란부터 몽골까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대외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발해가 멸망하고 거란이 성립해 있구나.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따가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 구분인데 여기서부터 시기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까지 통일신라까지는 크게 시대를 구분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를 중대, 하대 정도만 구분했었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든 조선이든 전기는 또다시 초기와 중기 이렇게 구분해요. 요거는 조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고려 때는 전기 후기 나누는 기준점이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기 후기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초기와 중기를 나누는 기점은 성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호족과 육두품이었다가 성종을 지나면서 문벌귀족이 성립합니다. 문벌귀족이 되지 못하고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향리가 됩니다. 자, 나중에 하겠지만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정변으로 무신이 그리고 원나라한테 나중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원나라와 관련 있는 권문세족 얘들을 싫어했던 신진사대부 이렇게 고려의 지배층들이 변해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순으로 계속 지배층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뭐냐면 성종을 기점으로 지방호족과 육두품, 신라를 엎었던 두 세력이죠. 호족과 육두품들이 문벌귀족이 되어가는 과정까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과정은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호족 정책이고요. 다시요. 자, 지금 고려 왕은 앞서 선생님이 4명의 왕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3명의 왕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대조왕건, 두 번째 광종, 세 번째 성종입니다. 자, 셋 다
고려는 지방 호족의 나라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이 어떻게 문벌 귀족이 되어가는가, 바꿔 말하면 고려라는 나라에 어떻게 체제에 편입되는가, 그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태조왕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왕건은 몇 가지 정책들 굉장히 많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호족 정책인데 순서대로 민생 안정, 여기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자, 세금을 깎아줬다라는 것, 그 다음 흑창입니다. 자, 우리 진대법 기억하나요? 고구려에 있었던 진대법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마련했던 제도였습니다. 그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흑창이라는 그런 제도를 두었다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종 이후에 의창으로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대법, 흑창, 의창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족 정책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호족들의 힘이 강한 상태죠. 그래서 태조왕건 자체도 지방 호족 출신이었고 지방 호족들을 어떻게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가, 요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지방 호족에 대해서 태조왕건은 전체적으로 광종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태조왕건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포용력이 넓었다. 그래서 호족을 끌어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근과 채찍 두 가지 정책들이 갖고 있는데, 먼저 호족들에게 잘해주는 정책부터 볼게요. 첫 번째가 사성 정책입니다. 한자로 사자가 줄사자입니다. 성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호족 정책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조왕건이 여러분들에게 성씨를 물려줬어요. 왕의 성씨를 갖는다. 굉장히 뜻깊겠죠. 그래서 그렇게 왕건과 연결시키면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 결혼입니다. 29명이 결혼했는데 지방호족의 딸들이었어요. 태조왕건이 전부 29명을 사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결혼했을까? 힘센 지방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역분전, 역자가 일할 역자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뭔가 땅을 나눠준 것, 이것이 역분전이에요. 이게 잘해준 거고, 그 다음 채찍이에요. 채찍은 뭔가 호족을 견제하는 겁니다. 사신관, 지방호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출신의 지방호족을 사심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호족을 처벌하게 한 그런 제도가 사심관이었어요. 조금 긴장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 기인제도인데, 기인은 인질입니다. 지방호족의 자녀를 인질로 데리고 있는 제도가 기인제도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가 상수리 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뭔가 지방에 있는 세력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혼효10조는 유언입니다. 10가지 유언을 남기면서 지방호족들에 대한 정책을 후세 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호족 정책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 자, 북진 정책입니다. 자, 북진 말 그대로 북쪽으로 진출한다 라는 정책이에요. 반대로 남쪽으로 진출한다, 남진 정책. 예전에 장수왕 때 이야기를 했죠. 자, 북진 정책, 북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구려예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었을까? 그렇죠, 평양이죠.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영토가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부분.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대동강을 경계로 영토를 나눠서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대동강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청천강까지 영토가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는 필기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청천강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태조왕건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힘센 지방호족들을 체제로 뭔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두긴 했어요, 태조왕건. 자, 하지만 뭔가 혼란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 힘센 지방호족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란했던 상황을 딛고 광종이 즉위합니다. 자, 광종이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지방호족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광종은 대대적으로 지방호족을 탄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입니다. 자, 노비안건법은 노비는 알죠? 신분이 낮은 노비인데 안은 누를 안, 검은 검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노비를 검사하고 누른다 라는 뜻입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지방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노비로 만든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검사해서 원래대로 돌린다라는 것이 노비안건법의 취지였어요. 귀족들의 힘이 빠지면 왕권이 강해진다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통일신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노비를 다시 양인으로 만들면 국가에는 세금도 많아지고 왕권도 강해지게 되고 지방호족은 힘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제도를 정식으로 마련합니다. 지금부터 광종부터 과거제도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자,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해서 신라는 골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과거제도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 공복을 제정했다 라는 이야기가 보이죠. 그래서 태조왕건은 호족과 연합했다면 광종은 호족을 속청하면서 대대적으로 호족들을 속청하면서 힘을 키웠던 임금이었어요. 자, 이런 바탕 위에 성종 때에 고려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다시요. 성종 때에 고려 국가의 체제가 정비가 됐는데 고려의 성종이든 조선의 성종이든 이 성종이라는 칭호는 한 나라의 골격이 마련되는 임금에게 주는 칭호예요. 자, 그래서 중앙의 여러 가지 제도들, 그 다음에 지방의 제도들이 성종 때에 들어서 갖춰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중앙에는 이성육부 많이 들어봤죠? 발해할 때 삼성육부 제도는 당나라의 제도였는데 고려도 조금 바꿔서 이성육부 제도로 중앙관제를 마련하였다.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눈으로 봐두고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지방제도 봐야 되는데 성종 때 처음으로 12곳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태조와 광종 때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지방호족이 알아서 다스렸겠죠. 자,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 오도양계라고 합니다. 고려는 전부 다 뭔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오도, 군사를 담당하는 양계. 그래서 도에는 주현군, 계에는 주진군.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를 안찰사, 군사는 병마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이원적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금 난해하죠. 중앙군은 2군 6위, 그 다음에 지방군은 주영군, 주진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향리 봤었는데 문벌귀족이 되지 못하고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향리가 되었어요. 자, 이 향리가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려에서는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에 남아있었던 지방호족, 나중에 향리가 되는 요 향리가 되는 사람들이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지역을 속군, 속현, 그리고 향소, 부곡,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향리가 다스렸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모든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최승로라는 사람이 유학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무 28절을 올렸습니다. 무는 힘쓸 무자입니다. 28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최승로가 건의를 했습니다. 최승로의 신부는 다름 아닌 유학자입니다. 자,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지방호족과 육두품 출신들이 함께 만든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라대 때 크게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태조, 광종, 성종을 거치면서 지방호족이 문벌귀족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 최승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육두품 출신의 그리고 유학이 꼽힐 수 있었던 고려라는 나라는 신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이 내용을 한국사 교과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에 한 가지 조금 체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뭐냐면 고려는 독자적인 천하간 황제국을 지향하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요 관련되는 교과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눈으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결론은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했고 독자적인 천하간을 지녔다. 요게 단데 교육과정 내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 주지열기 부분 보면은 태조왕건을 지칭하는데 황제만이 사용하는 통칭관 황제를 지칭하는 보이나요?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 후삼국 통일부터 교과서를 보자면 자,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필기를 잠깐 했었죠.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고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 태조왕건은 부분부터 보자면 호족을 포섭했고 선생님이 태조왕건의 포용력이 넓다라고 했었죠. 호족을 포섭했다라는 내용 더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라에 대해도 포용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후백제와 예전에 궁리의 후고구려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신라에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결국 신라가 전쟁하지 않고 신라라는 나라를 고려가 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태조왕건이 굉장히 포용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포용력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발해할 때 했죠. 왕자 대강연이 태조왕건이 있는 고려에 망명했다. 그래서 발해든 신라든 지방호족이든 태조왕건은 포용력을 가지고 끌어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우리나라 통일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서두 얘기했던 독자적 천하간 얘기입니다. 해동 천하, 황제, 천자의 칭호를 쓴다. 이런 이야기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요 이야기들은 필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지녔다. 그래서 북진정책을 펼쳤고 정청강 유역까지 넓혔다. 됐죠? 아까 필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최승로라는 사람, 성종 때 활약했던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외관을 두시옵소서. 관리를 뜻하는데 외지로 나가는 관리, 지방의 관리를 두어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전까지는 관리가 없었는데 처음 이렇게 최승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성종이 최승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방에 12목을 두었다. 아까 강의 필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성종은 국자관과 향교, 유학교육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도 했다. 넘어가고 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필기 마지막에 했던 내용입니다. 신라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 골품제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따가 보겠지만 과거 제도로 대표되는 좀 더 개방적인 능력과 실력이 발휘된 그런 사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황제국을 자처하였다. 아까 얘기했던 해동천하, 황제, 천자 이런 맥락입니다. 요 부분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발해할 때도 했었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의미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38페이지. 자, 중앙통치제도 여기가 중요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필기를 안 했어요. 교과서가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중앙통치제도 요 도표를 잘 이해하면 되고 지방제도는 요 부분을 선생님이 지도를 가지고 교과서를 활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까 필기 내용에 있었지만 교과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중앙통치제도 어려운데 중요합니다. 다시 봅시다. 자, 고려는 당의 제도, 송의 제도,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다라고 합니다. 당나라의 중서문화성, 상서성, 삼성 육부 제도를 활용했고 중추원 3사, 요것은 송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중국의 제도를 따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병마사 신목도감은
중국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겁니다. 요거는 밑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중앙통치조직은 이성육부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 중에 최고 조직은 원래 중서성, 문화성이 있는데 중서문화성이래요. 두 개의 성의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관서, 국정을 총괄. 그 다음 상서성은 정책을 그대로 집행합니다.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실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6개의 업무로 나눠서 이렇게 담당을 했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중서문화성 다음으로 중요한 관청은 상서성보다는 요거였어요. 중추원입니다. 중추원은 이런 업무를 했답니다. 따로 설명할 것 아니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입니다. 자, 근데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짜증나죠? 자, 근데 요 높은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중서문화성의 재신, 중추원의 중일. 여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곧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찰, 관리감찰 역할은 어사대였다. 낭사와 함께 대간이었다. 대간 설명, 낭사와 어사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왕이든 관리든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역할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독자적인 기구 나옵니다. 보자면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도병마사. 병마사 아까 나왔죠. 병마사를 거느린다 라는 뜻입니다. 도병마사. 그 다음에 법률, 법식자입니다. 그래서 식목도감이라고 하죠.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다. 독자적인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등장한다 라고 했던 재신과 추밀 여기서 등장해요. 재신과 추밀의 합의제로 운영하는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었어요. 됐나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결국 뭐 군신간의 뭐 합의가 중요했다.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제도입니다. 지방제도는 교과서가 바뀌면서 굉장히 간략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필기했던 거 위주로 설명만 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필기에 있던 내용인데 관련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도는 일반행정, 뒤에 보이는 양계는 군사행정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방관 파견 못했는데 성종 때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나중에 5도 양계가 되었다. 되었나요? 자, 이 부분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5도 양계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 도가 5개죠. 5도 계가 2개죠. 두 양자를 써서 양계.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지방행정인데 속이 들어가는 거 있죠. 속군과 속현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향부곡소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이라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이 지역들은 향리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 여기도 조금 중요합니다. 자, 교육기관 볼게요. 국자감 중앙에는 국자감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다. 향자는 시골 향자입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학을 열심히 가르쳤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 유학뿐만이 아니고 기술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냥 확인해 두세요. 그 다음 관리 선발인데 조선시대와 다른 점이 요거예요.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선발되느냐? 과거는 아까 얘기했죠? 시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 쭉쭉 읽어보고 아까 기술관 기술 교육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술관을 뽑는 작과도 있었는데 여기는 일반 백성도 응시할 수 있었다. 자, 요게 능력을 뽑는 과거 시험이었다면 음서는 한마디로 낙하산이에요. 신분이 높은 아빠가 5품 이상의 관리다. 그러면은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요게 조선과 달라요. 자, 예전엔 그냥 음서제도를 보고 그래서 고려는 귀족사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추가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고려사회도 고위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치는 게 유리했다 라는 내용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신라에 비해서 고려는 훨씬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요 문단에서 합니다. 고려가 골품에 따라
신라에 비해 개방적인 사례를 나갔음. 몇 번 반복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라보다 고려가 개방적인 사회였다. 대표적으로 과거 제도를 보면 능력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자, 밑에 지식백과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옛날에도 사학 열풍 불었답니다. 오늘날에도 학원 열풍 굉장히 심하죠. 옛날에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관학, 국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학이 잘 나갔대요.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많았나 봐요. 사학으로는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 사학 12도가 유명하였다. 구제학당을 대표로 해서 12개의 전문 학원이 있었답니다. 됐나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하긴 했는데 오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반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